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수업은 373페이지 제6절 해가지고 계약의 해지와 해지입니다.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부분이고요. 일단 이게 좀 체계적으로 확실하게 중요한 것만 포인트만 딱 정리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일단 1. 계약의 해지해가지고 의의가 나오는데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게 뭐예요? 해제. 성질 보시면 물론 해제할 때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물론 단독행위고, 또 해제권은 뭐가 되죠? 형성권이 된다는 건 똑같고요. 해제와 구별되는 개념에서 1번, 만약에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하는 해제는 뭐냐? 그거는 뭐죠? 해제 계약이고 합의 해제고요. 조심할 것은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해제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걸 배울 거예요. 그거는 이제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합의 해제는 어차피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하는 것이니까 굳이 민법에 규정이 적용될 일은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내용 한번 보시고,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취소가 나와요. 자, 취소와의 차이점을 좀 구별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런 얘기죠. 자,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화시키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배웠던 것은 뭐냐면 취소고, 요 계약법 총론에서 뭘 배울 거냐면 해제를 배울 거란 말이죠. 그러면 교재는 간단히 나와 있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뭐가 다르냐? 일단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킨다는 점에서는 같은 거잖아요. 그럼 뭐가 다르냐? 첫째, 대상이 달라요. 취소는 법률 행위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해제는 계약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가요? 자, 법률 행위는 계약과 단독행위 두 가지잖아요. 근데 취소는 법률 행위 한다는 말은 계약에도 할 수 있고 단독행위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에 반해서 해제는 뭐에 대해서만요? 계약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단독행위에 대해서는 해제할 수가 없다. 이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유가 달라요. 취소 사유는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라면 취소할 수 있죠. 사기를 당한 경우, 강박을 당한 경우,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 뭐 할 수 있었어요? 취소할 수 있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취소할 때 요 네 가지 사유만 배웠어요. 다시 말하면 취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취소 사유만이 존재합니다.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했을 때, 사기를 당했을 때, 강박을 당했을 때, 착오를 일으켰을 때만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이에 반해서 해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해제 사유도 물론 있지만 약정 해제 사유가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죠. 약정 취소 사유라는 건 없어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살까 말까 고민이에요. 매도인 저한테 왜 고민하세요? 그럴래. 아, 제가 해외로 이민 갈지 모르겠거든요. 그랬더니 계약서에 쓰재요. 그래서 매매계약서에다가 단 매수인이 해외로 이민 가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라고 썼어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취소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는 취소 사유를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 매수인이 해외로 이민 가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라고 써야 요거는 뭐죠? 정확한 계약이에요. 왜요? 해외로 이민 간다.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뭐만 정할 수 있어요? 해제 사유만 정할 수 있고 취소 사유라는 것은 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 거죠. 물론 우리 시험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법정 해제 사유가 중요해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375페이지의 약정 해제권에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넘겨보시면 376페이지부터 뭐가 나와요? 법정 해제권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그 양가로 2번 법정 해제권 옆에다가 크게 뭐라고 적어 놓으시면 좋으냐면 채무 불이행이라고
크게 적어 놓으세요. 자, 그러면 계약은 언제 해지하는 거냐면요,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해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또는 문제 푸시면서 채무 불이행하면 팍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요, 해제가 떠올라야 돼요. 해지하면 또 뭐가 떠올라야 돼요? 채무 불이행이 확 떠올라야 되거든요. 자, 근데 요 채무 불이행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이게 뭐죠? 이행지체예요. 자, 이행지체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뭐 할 수 있냐면 해제할 수가 있다. 그러면 항상 채고를 해야 되느냐? 아니다. 예외적으로 채고 없이 이행지체도 바로 해제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예요. 첫째,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죠. 상대방이 안 하겠대요. 안 하겠던 놈한테 괜히 채고해봐야 뭐 하는 거예요? 깜짝대는 거잖아요. 안 하겠다고 하면 굳이 뭐 할 필요 없이요? 채고할 필요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을 해야 의미가 있는 정기행위의 경우에도 채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자, 정기행위가 뭐냐?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해야지만 의미가 있는 행위예요. 예를 들어서 환갑잔치 때 쓰려고 떡을 맞췄어요. 그러면 최소한 언제까지는 와야 돼요? 환갑잔치 날까지는 와야죠. 그 다음날 와봐야 의미가 없죠. 정기행위. 결혼식 날 입으려고 웨딩드레스를 맞췄어요. 그럼 최소한 결혼식 날까지는 와야죠. 그 다음날 와봐야 의미가 없죠. 평상시에 웨딩드레스 입고 다니면 뭐합니까? 정신병자 취급받죠. 자, 이렇게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해야지만 의미가 있는 행위를 정기행위고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채고할 필요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끝. 이게 핵심이에요. 두 번째, 할 수 없어서 못해요. 이게 뭐죠? 이행불능이에요. 자, 이행불능은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이니까 채고 없이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겠어요? 해지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생각해 볼 것은 여기서 불능인데 이 불능은 후발적 불능이죠. 후발적 불능 중에서 채무자에게 뭐가 있는 경우냐면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죠. 자,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저번 강의 때 원시적 불능은 무효고 후발적 불능은 유효해서 책임이 발생하는데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다면 위험부담 문제 있고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무슨 문제라고요? 채무불이행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뭐가 돼요? 이행불능이 되고요. 이행불능은 채고 없이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거죠?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하긴 했는데 불완전해요. 불완전 이행도 뭐죠? 채무불이행인데 이 불완전 이행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추후에 완성이 가능하다면 이행지체와 마찬가지로 채고를 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추후에 완성이 불가능하다면 이행불능과 마찬가지로 채고 없이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냐면 해지할 수가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채무불이행은 이 세 가지입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이행지체,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거 이행불능, 하긴 했는데 완전하지 않은 거 이게 뭐죠? 불완전이행. 셋 중에 세 가지가 뭐죠? 채무불이행이고요. 몇 가지인지 부수인 걸 좀 몇 가지 더 검토해 보는데 네 번째, 가끔 잘 나오는데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했어요. 이것도 채무불이행이냐? 자, 우리 판례는 채권자에게는 채권만 있는 게 아니라 수령할 채무가 있다고 봐요. 따라서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는 것도 채무불이행이기 때문에 누가요? 채무자 측에서 계약을 뭐 할 수 있겠어요? 해지할 수 있는데 이것도
불능이 아니라 뭐예요? 지체니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최고하고 그래도 안 받으면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거죠? 해지할 수가 있는 거죠. 다섯 번째,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느냐? 조심할 점이 있는데 뭐냐면 최근 판례에서 이러이러한 특별한 요건을 갖추면 예외적으로 사정 변경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라는 판시한 판례가 나왔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것은 원칙적으로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고요. 또 그 판례에서도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사정 변경이 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권 자체를 인정해 준 판례가 단 한 개의 판례도 없습니다. 우리는 공인중개사 시험이거든요. 사법시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칙을 기억해 두시는데 원칙적으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복잡하게 기억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요 자동차를 사면서 영업하신 분한테 자동차 유리에다가 썬팅해 달라고 얘기했거든요. 해주겠대요. 그래도 제가 흐뭇한 마음으로 자동차를 받았는데 바꿔보니까 유리창에 썬팅이 안 돼 있어요. 이랬을 때 유리에 썬팅이 안 됐다는 이유로 계약 자체를 해제하고 되가져가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매매 계약에서 유리창에 썬팅하는 것은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이기 때문에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이 있더라도 계약 자체는 해제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카톡으로 전화로 해달라고 지랄거리는 건 가능해요. 다시 말하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또 만약에 해주지 않아가지고 제 돈으로 썬팅을 했다면 그 썬팅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해요. 은근히 중요한데 다시 한번요.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행을 강제할 수는 있고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배운 것 중에서 부수적 채무를 한 가지 배웠었어요. 언제 배웠냐면 유동종부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거래하면 무효인데 토지거래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는 존재한다. 다만 토지거래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는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이기 때문에 계약 자체를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지할 수는 없다. 다만 이행을 강제할 수는 있고 무엇은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까지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러한 내용들이 좀 자세히 나와 있는데 교재 몇 페이지까지 연결되냐면 380페이지 상단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꼼꼼히 읽어보시되 여러분들이 이제 판례를 보실 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판례는 여러분들이 교재를 이해하기 위해서 드린 것이니까 한번 보시고 너무 어려워하지는 마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해제권 행사예요. 자, 우리 교재 380페이지로 왔습니다. 1. 해제권 행사. 자유다. 하든 말든 누구 마음이에요? 채권자 마음이고. 행사 방법. 일방적 의사표시를 하고요.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해제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는 없어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일정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하겠다는 정도의 조건은 붙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해제도 의사표시죠. 따라서 도달하기 전이라면 철회할 수 있지만 도달된 후에는 임의로 뭐하지 못해요? 철회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 우측에 2번 해제권의 불가분성입니다. 자, 이건 또 우리가 언제 배웠냐면은 지역권 공부하면서 배웠어요. 다수 당사자, 지역권자가 여러 명의 경우 긍정적인 것은 단독으로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 함께죠.
자, 해제권을 행사하면 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니까 해제권 행사는 부정적인 겁니다. 따라서 전원에서 전원으로 행사합니다. 따라서 반대로 해제권이 소멸되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니까 한 사람만이라도 해제권이 없어지게 되면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해요? 싹 소멸하게 됩니다. 끝이죠. 그 다음 5번 해제 이렇게 해가지고 1번 계약이 해제가 되면 소급적으로 실효가 된다, 무효가 되고요. 넘겨보시면은 뭐 채권적 효과설이니 물권적 효과설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전에 했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채권행위와 물권행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뭘 취하냐면 유인설을 취한다. 따라서 갑과 을이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요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가 돼요? 등기도 무효가 된다. 따라서 요 매매 계약을 해제하면 무엇도 무효가 돼요? 등기도 무효가 된다는 물권적 효과설이 우리 판례가 취하고 있는 유인설인 거죠. 뭐 특별한 것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4번 해제된 계약에 의하여 소멸될 권리는 부활하겠죠. 그 다음에 4번 해제권의 제한이 소급표의 제한이 나오는데 일단 이런 문제입니다. 제3자 문제거든요. 제3자 문제에 대해서도 이것도 간단하게 명쾌하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해제에 있어서 제3자는 둘로 나뉘게 됩니다. 해제하기 전의 제3자와 해제 후에 제3자를 나누고요. 해제하기 전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는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뭐가 되냐면 보호가 돼요. 다만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가졌다면 선인 경우에는 보호가 되고 악인 경우는 보호되지 않는다라고 정리하시기 바라고 꼭 숙지하셔야 되고요. 교재 나와 있는 판례가 같은 취지의 판례죠. 그 다음 2번 해제가 되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됐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원상 회복해야 되는데 원물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원상 회복할 때 항상 머릿속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금전의 경우에는 반드시 뭘 붙이냐면 이자입니다. 5% 현행법. 따라서 금전의 경우에는 원금만 돌려주면 안 되고 반드시 뭘 붙여야 돼요? 이자. 근데 이 이자를 붙이는 경우는 언제만요? 해제의 경우에만 그래요. 다른 경우에는 이자 붙이지 않는 것도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근데 우측에 나번해가지고 원물 반환에 대한 예외, 반환이 불가능하다면 멸실됐다면 그때는 뭐죠? 대가를 변상해야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 다음에 3번 해제한 후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요? 우리는 계약을 왜 해제했나요? 채무불이행이어서요. 따라서 해제한 후에 원상회복도 청구하고 별도로 무엇도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요. 여기서 손해배상에서 손해는 실내이익배상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이행이익배상이라는 것도 추이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4번 해제 효과와 동시이행. 자, 우리 전에 동시이행 항변권을 말씀드리면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원상 회복해야 되는 관계는 뭐예요? 동시이행 관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해제를 하게 되면 원상 회복해야 되니까 쌍방의 의무는 당연히 뭐죠? 동시이행 관계가 되겠죠. 끝이고요. 넘겨보시면 이제 해제권에 소멸해가지고 일반적 소멸원인 보시기 바라고 2번 해제권에 특수한 소멸원인 특별한 건 없습니다. 존속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이 경과되면 뭐죠? 소멸되고요. 상대방은 해제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 최고할 수 있고 최고기간 내에 해제하지 않는다면 해제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고요. 해제를 하게 되면 원상 회복해야 되는데 스스로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자초했다면 당연히 뭐가 돼요? 해제권이 소멸돼야 되고요. 한 사람이라도 해제권이 소멸하면 다른 사람도 싹 소멸되기 때문에 해제권이 소멸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끝입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계약의 해지입니다. 일단 계약의 해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임대차와 같은 계속적 계약의 경우 장래 향하여 미래 향하여
효과를 소멸시키는 거, 이걸 우리가 뭐죠? 해지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해지는 계약 중에 뭐에 대해서만요? 계속적 계약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요. 효과는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향하여 그 효과를 뭐죠? 소멸시킵니다. 자, 장래에 향해 효과가 소멸됐으니까 굳이 뭐 할 필요는 없어요? 원상회복할 필요는 없겠죠. 다만 계약관계 중 발생한 쌍방의 관계를 청산해줘야 될 의무는 있고요. 또 해지 사유에 따라서는 별도로 뭘 청구할 수 있냐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끝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특이한 걸 기억해 두시죠. 이제 아까 우리가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그랬죠, 그죠? 근데 우리 판례는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주의,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는 할 수 있어요? 해지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끝입니다. 판례도 같은 취지죠. 자, 이렇게 이제 해지를 끝내고요. 이제 계약각칠 해가지고 387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매매가 나와요. 일단 이 매매에 대해서는 특이한 점이 있는데, 매매에서 몇 문제 나오느냐? 그러면 한 30문제 이상?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뭐 그동안 한 모든 뭐 민법 총칙이든 물권법이든 다 뭐 가지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매매 가지고 설명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무엇과 관련돼 있어요? 매매와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많이 나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또 만약에 이거를 요 계약각직 매매 편에서는 몇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한 두어 문제 나와요. 그렇게 이 부분이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요. 또 양에 비해서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또 자연스럽게 나오는 부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교재를 좀 꼼꼼히 보실 필요는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읽지도 마세요 하면 그런 분들은 그런 부분은 보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자, 일단 매매 의의를 볼 건데요. 563조가 있네요. 자, 읽어볼게요.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첫 번째 주의할 점입니다. 매매 대상은 물건이 아니라 재산권입니다. 따라서 소유권 물론 거래할 수 있지만 채권도 재산권이니까 매매 대상이고요. 전세권도 재산권이니까 매매 대상이에요. 따라서 매매 객체는 물건이 아니라 뭐라고요? 재산권이다. 이거 조심하시고요.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두 번째 주의할 점입니다. 약정하고라는 말이에요. 자, 매매계약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아시다시피 낙성계약이에요. 따라서 청약이 있고 그에 의한 승낙만 있으면 그것만으로 바로 계약이 성립되고요. 실제로 재산권을 이전해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지문은 아주 잘 나오는데 매매계약은 재산권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럼 뭐예요? X예요. 낙성계약입니다. 요물계약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로 재산권을 이전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하기로 뭐만 하면요? 약정만 하면 성립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이 그 대금을 세 번째 주의할 점은 재산권의 대가는 반드시 대금 금전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또 다른 재산권을 이전한다면 그것은 매매가 아니라 뭐가 되냐면 교환이 돼요. 자, 세 가지 아주 잘 나오는데 첫째, 매매 대상은 물건이 아니라 재산권이고요. 둘째, 낙성계약입니다. 따라서 재산권을 이전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하기로 약정만 하면 성립하고요. 세 번째, 대가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금전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또 다른 재산권을 이전한다면 이것은 매매가 아니라 교환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어디까지 설명드린 거냐면 하단에 2번 매매의 성질까지 설명드린 거니까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넘겨보시면 2번 매매 성립이 나옵니다. 자, 일단 매매 성립은 대표적인 낙성계약이니까 청약이 있고 그에 응하는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돼요. 그럼 우리가 어디 배웠어요?
계약법 총칙, 계약의 성립, 청약 승낙에서 따로 배운 거고요. 이 부분에서는 매매 성립에서 아주 특이한 것들만 공부하는데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뭐예요? 매매 예약인 거죠. 자, 매매 예약. 물론 매매하기로 미리 약속하는 것이 뭐예요? 예약인 거예요. 자, 종류가 네 가지가 있는데 예약을 하면서 한쪽 당사자에게만 승낙의 의무가 발생하면 편무예약. 양쪽 당사자 모두에게 승낙의 의무가 발생하면 쌍무예약이고요. 자, 예약을 함으로써 일방적으로 본계약을 형성시킬 수 있는 예약 완결권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예약 완결권이 한쪽 당사자에게만 있으면 일방예약, 양쪽 당사자 모두에게 있으면 뭐죠? 쌍방예약. 이렇게 예약은 네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예약 많이 하시죠? 언제 많이 하시나요? 뭐 콘도 갈 때도 예약하시고 또 매매라면은 식당 가실 때도 많이 하시죠? 근데 재밌는 거 우리가 매매 예약을 아주 자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종류의 예약인지는 정하지 않고 무조건 뭐예요? 예약을 한다는 거죠. 따라서 요 네 가지 중에 원칙이 필요한데 우리 민법은 일방 예약을 원칙으로 봅니다. 따라서 우측에 보시면 4 해가지고 매매의 일방 예약이 나오는 거죠. 자, 예약은 뭐가 원칙이라고요? 일방 예약이 원칙이에요. 따라서 예약을 하게 되면 형성권인 예약 완결권이 생기게 되는데 이 예약 완결권 누구에게만요? 한쪽 당사자에게만 있는 것이 원칙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요 친구하고 술 한잔 먹으려고 술집에 전화했어요. 아유, 저희요 오늘 저녁 7시에 갈 거니까 좌석 좀 10석 좀 예약합시다. 그때 그쪽에서 어떻게 해요? 좋대요. 승낙을 했어요. 그럼 뭐가 된 거죠? 예약이 된 거죠. 그래서 예약을 하고 저희가 이제 7시에 가면은 이제 그 집에서는 거부를 못 하는 거예요. 저희 왔습니다 하면 반드시 저희에게 뭐죠? 음식을 줘야 되는 거고 자리가 없다는 도 이렇게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커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예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예약 완결권이 있으니까 저희가 왔습니다. 음식 주시오라고 하는 순간 쌍방간에 뭐가요? 매매 계약이 바로 뭐죠? 성립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식당 주인에게는 예약 완결권이 없는 거예요. 안 가면 그만인 거지. 전화해가지고 빨리 음식 드세요. 그럼 우리가 무조건 먹어야 되는 것은 아닌 거거든요.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예약은 원칙적으로 일방 예약입니다. 따라서 한쪽 당사자에게만 뭐가 있어요? 예약 완결권이 있고요. 이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려보시면 어떻게 5. 예약 완결권 의 나와 있고 나번해가지고 성질 형성권이다. A. B. 재산권적 성질이 있으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양도할 수 있어요. 콘도 예약했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대신 가도 뭐예요? 상관이 없는 거고요. C. 만약에 이 예약 완결권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라면 등기할 수 있는데 조심할 것은 무슨 등기로 하냐면 가등기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은 존속기간인데 약정이 있다면 약정기간만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B번 만약에 상대방은 예약 완결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최고할 수 있죠. 식당에 안 가면 전화겠죠. 아니 왜 안 오세요? 빨리 오세요. 오후 8시까지는 오셔야 돼 라고 최고할 수 있고 그 최고기간 내에 예약 완결권 행사하지 않으면 예약의 효과가 어떻게 해요? 없어져 버리는 거고요. 그분은 뭐죠? 다른 손님 받을 수가 있는 거고 또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아니라 10년의 제척기간이 걸린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행사 방법에서 넘겨보시면 특별한 거 없어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행사하게 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판례만 보시되 큰 의미는 없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양가리 이번에서 뭐죠? 계약금입니다. 요 계약금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아주 잘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매매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죠. 매매에서는
두어 문제 나온다 해서 첫 번째 나오는 부분이 뭐죠? 요 계약금 부분이고요. 은근히 이상하게 이해가 되면은 문제 풀 때 아주 까다롭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인데, 일단 의의와 성질, 뭐 설명드릴 게 없죠? 따로 기억할 것은 뭐예요? 매매 계약은 낙선 계약이지만 계약금 계약은 뭐죠? 요물 계약이다. 그 다음 2번 계약금에 효력해가지고 저는 지금 해약금에 대한 일반적 얘기만 적어놨고요. 우측 하단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판례들이 나오는데, 제가 지금 간단하게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요 계약금의 효력과 판례까지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계약금이 수수가 되면 계약금은 일정한 성질, 기능을 가지게 돼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개념적으로 조심할 것은 계약금의 종류가 아니에요. 종류가 아니라 기능 내지 뭐지? 성질. 다른 말로 뭐죠? 역할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일단 이 계약금은 첫째, 증약금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증약금이라는 말은 계약이 체결됐음을 증거하는 금전을 우리가 증약금, 증거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요 증약금으로서 기능은 모든 계약금의 공통된 기능이에요. 따라서 어떠한 계약금도 반드시 무슨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증거금, 증약금으로서의 역할은 반드시 수행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계약금이 해약금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는데, 해약금이라는 말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금전이라는 말이에요. 자, 이런 얘기죠. 제가 매매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안 줬어요. 그러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는 거죠. 만약에 제가 계약금을 줬다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계약금은 계약을 뭐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해제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러한 기능을 우리가 뭐죠? 해약금적 기능이고요.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계약금은 해약금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뭐죠? 추정을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준 사람은 보통 매수인이겠죠.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해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언제나 아무 때나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행, 착수 전, 이행을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제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행 착수 시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중도금 지급시로 보는 거죠. 따라서 중도금 지급 전까지만 해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고요. 해제를 하게 되면 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소급적으로 실효가 된다는 점은 일반적 해제와 마찬가지인데, 이행 착수 전이에요. 아직 이행한 것이 없어요. 따라서 원상회복 문제 발생하지 않고요. 또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채무 불이행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위법행위가 아니에요. 따라서 별도로 손해배상해 줄 필요는 없는 거죠. 끝. 그 다음에 이 계약금이 어떤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냐면 위약금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는데, 위약금이라는 말은 뭐냐면 계약을 위반했을 때를 대비해서 교부되는 금전을 위약금이라고 하고요. 이 위약금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손해배상 예정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위약금이 손해배상 예정이라면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계약금을 뺏겨요. 뭐로써요? 손해배상으로서. 따라서 별도로 또다시 뭐 할 필요는 없냐면 손해배상할 필요는 없는 경우가 뭐죠? 손해배상 예정이고요.
또 위약금이 위약벌일 수가 있어요. 만약 위약금이 위약벌인 경우에는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계약금을 뭐 하게 되냐면 뺏기게 되는데, 이때는 계약금이 뺏긴 이유가 벌로서 뺏긴 거거든요. 따라서 뺏겼더라도 아직 뭐 하지 않은 거냐면 손해배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또다시 뭘 해줘야 되냐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 뭐죠? 위약벌이라고 해요. 자, 관계입니다. 일단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의 기능까지 수행하려면 반드시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존재해야 돼요. 만약에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은 있었지만 손해배상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를 안 정했다면요, 손해배상 예정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때는 계약금을 뺏기되 별도로 뭐 할 필요는 없어요? 손해배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자, 지금 저는 계약금의 종류가 아니라 기능 역할을 설명드린 거예요. 따라서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해요. 증약금, 해약금으로서의 기능이에요. 만약에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을 하게 되면 이제 이 계약금은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하게 돼요. 이거를 종류로 이해하게 되면 아주 말이 이상해질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종류가 아니라 뭐죠? 기능 역할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원칙적으로 해약금이라는 말은 계약금이 수수가 되면 계약금은 증약금, 해약금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게 원칙이고요. 특약이 있어야 위약금이 된다는 말은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금은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 세 가지 기능을 갖게 된다는 거 꼭 관계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교재 제가 판례까지 설명드린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번 매매계약의 비용 부담에서 392페이지입니다. 매매계약 비용은 쌍방이 반씩 똑같이 부담하게 되고요. 3. 매매 효력부터는 다음 강의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